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탈세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적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을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며 척수염 환자가 직접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법조계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을 포함해 개인 자질과 사법부 안팎의 여러 사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는데요. 이틀에 걸쳐 진행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명의 재산 누락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를 사과로 시작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재산은 72억 원으로 역대 후보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 계좌 등이 재산 내역에서 빠졌고 청문회는 이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산 내역, 주식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을 더 주세요. 1분씩 하세요. 자료 요구도 못 하면 아니 자료 요구만 하세요.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쟁점 역시 누락된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연주가로 있는 딸에게 10년간 총 6,8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안 낸 증여세,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9억 9천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때 아닌 건국 이념 검증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표명했는데 야당에선 1948년은 정부 수립일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 건국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헌법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를 믿고 국가의 헌법 해석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기소, 그 과정 등이 적정했는지를 물으면서 이 후보자와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언론 기사 나는 거 많이 보셨는데 그 언론 기사 중에 사실과 아닌 기사 있던가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기사가 나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속상하시죠? 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후보자는 한편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아들의 김현장 인턴 특혜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법부 과제와 관련해선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진영 논리 없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평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후보자 임명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야당의 동의 여부가 절대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내가 만약 현대의학으로 회복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소위 가망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적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을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존엄사 문제를 수년째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비영리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입법 촉구에 나섰는데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Good. I have someone to meet you. Yeah, he's Stacy, Mrs. State. Will, this is Louisa Clark. I'm Lou. Will.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유망한 기업인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순간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남자 주인공 윌.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장 역할을 떠맡게 된 여자 주인공 루이자는 그런 위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며 둘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간병인과 전신마비 환자가 사랑에 빠지는 뻔한 로맨스 장르인 것 같은 이 영화는 결말에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윌이 사고 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안락사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에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최근 국내 한 척수염 환자가 안락사, 즉 조력 사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나서면서 존엄사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극도의 통증으로 존엄사를 원하지만 이 같은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주사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척수 전반에 걸쳐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슴 이하 이제 하반신이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 두 다리가 그냥 마비가 된 하반신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두 다리의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제 통증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통증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도화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헌법 소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존엄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없어 환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이명식 씨 주장입니다. 최다의 한국 존엄사 협회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은 환자들에겐 더욱 큰 절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협회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더 살아보는 것과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를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내 신체와 내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삶은 더욱 큰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존엄사를 원하는 이명식 씨를 도와 이달 중으로 입법 부작위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에선 존엄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캐나다와 스위스 등 세계 10여 개국에선 이미 존엄사 제도가 합법화됐고 최근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이 헌재 결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헌법 소원이 앞서 2017년과 2018년도에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의 입법 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소송을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존엄사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엄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입법을 이미 하고 있고 심지어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는 2020년경에 자살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라 그래서 조력 자살과 관련해서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헌재와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존엄사 관련한 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은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준비한다는 존엄사 취지에 비춰보면 그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조력 사망을 원하는 당사자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단체의 말입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는 존엄사제도 입법을 당당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존엄사는 인간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고 선진국에서는 모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존엄사 제도를 우리나라 입법에 당당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9월 이내에 저희가 제출을 할 것이고 삶과 죽음의 사이, 어떤 선택이 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선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엔 헌재가 기존 판단을 뒤집고 새로운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마운 이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물가 시대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실속 있는 가성비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변화하는 명절 선물 트렌드를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신중하게 비교합니다. 한 대형 백화점의 추석 선물 특설 행사장. 명절을 맞아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한우를 사돈댁에 보내려고 해요. 좋아할 것 같아서. 두고 먹을 수도 있고 항상 먹기 좋고 좋아요. 친구분들 몇 사람 저기에서 또 오니까 또 보낼 수밖에. 최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고 명절 선물 가액은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명절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의 경우 9월 5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선물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추석 예약 판매 실적에 따르면 올해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65.9%나 올랐습니다.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의 판매 실적이 131.7%로 가장 크게 늘었고 건강 관련 차 품목이 116.8%, 와인이 72.9%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산물은 농축산물보다 다소 낮은 9%가량 올랐는데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개정에도 선물하는 상품의 가격대는 그리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추석 선물 키워드로는 가성비가 꼽혔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과일 혼합 세트, 특별 할인 한우, 육포 세트 등 실속을 갖춘 가성비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도 무조건 높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받는 사람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해 선물을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포 같은 걸 오래 잡수고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7, 8만 원, 10만 원 미만이죠. 친구도 있고 오빠도 있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이럴 때 또 작은 거리에도 논아 먹는 정이잖아요. 고기 같은 건 너무 비싸고 저렴한 거로 골랐어요. 한과하고 육포. 또 연세가 있으니까 과자 같은 거 씻기도 좋고 술 좋아하시면 또 육포 안주도 좋고.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추석 선물로 상품권의 선호도가 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구매 예정 선물로 과일과 상품권이 37.7%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상품권의 인기가 높았는데 20대와 30대는 과일 세트보다 상품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5에서 8% 더 높았습니다. 명절 선물 트렌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선물을 주는 이른바 모바일 선물이 대세입니다. 받는 사람의 집 주소를 알 필요 없이 연락처만으로도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이 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7,35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나 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카카오톡 기업용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대 51%까지 할인 판매하는 추석 선물 기획전을 운영했고 신세계백화점은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온라인 선물이 가능한 추석 온라인 기프트 팝업을 열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온라인 선물하기 매출이 약 21%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선물 종류나 주고받는 방식은 달라도 주변 소중한 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기후테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실 저희가 뭐 빅테크, 핀테크, 뭐 리걸테크 뭐 이런 용어 많이 들어왔는데요. 기후테크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봅니다. 이 기후테크 단어만 딱 들어도 사실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혹시 이것 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테크란 이제 기후라는 단어와 그다음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이제 탄소 배출 감축과 같은 뭐 이런 기후에 이제 기여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크게 이제 재생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야, 그리고 이제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클린테크라고 하고요. 이제 공기 중 탄소 포집, 저장 및 탄소 감축을 개발하는 이제 카본테크, 그다음에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 식품 생산, 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에 초점을 둔 푸드테크, 탄소 관측 또는 모니터링,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화하는 지오테크, 이런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테크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최근 트렌드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지속 가능 성장 또는 환경 분야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사실 조금 성장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원래는 뭐 기후, 환경,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분야는 경기가 좋을 때만 주목을 받게 되다가 경기 하반기에는 좀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안 ESG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그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가 싶었다가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또 한동안 관심받기 어렵겠구나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환경 분야가 곽광을 받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30년이 지나고서도 별로 좀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이와 같은 경기 침체에 커다란 원인들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ESG, 환경, 그리고 탄소 배출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의 30년 동안은 앞으로는 환경 분야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탄소 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이 기후테크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이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사님,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이거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민관이 합동으로 약 145조 원 정도의 큰 자금을 투자해서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정도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 조달과의 연계 및 규제 혁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초기 수요를 좀 견인해서 조속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 시장의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규모 한 100조 원 정도를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발적인 탄소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산업 분류 체계의 개편, 뭐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기후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강화할 지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분야에 정부가 많은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이제 민관 합동으로 약 이제 145조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4천억 원 이상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2천억 원 이상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2030년까지 이제 기후금융을
규모를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그리고 135조 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 유치도 이제 지원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 뭐 자금을 이 분야에 많이 쏟는구나. 근데 뭐 나랑은 상관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4천억 원 이상의 정치 펀드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뭐 한국 벤처투자의 모태펀드라든지 성장금융에서 이제 대규모 펀드가 형성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제 펀드를 많이 만들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펀드들이 이제 결성된다면 벤처캐피탈이나 이제 VC들이 이러한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해당 분야의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펀드 운영을 맡게 되면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VC들은 펀드 운용 목적에 맞는 곳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를 해야만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정부 지원 과제가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과연 준비한다고 해서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괜찮을까요? 네, 물론 뭐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창업 기획자들이 이제 이런 정부 지원 과제 지원서 제출을 이제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보조금 받도록 도와주고 그 보조금 중 일부를 보수로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실제로 뭐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페이퍼만 조금 예쁘게 써가지고 지원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게 도와주는 이런 불법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 기획자들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거나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꼭 젊고 뭐 패기 넘치고 그런 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업한 시점이 얼마 안 되는 소규모 기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업무로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업무는 이제 합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업 육성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수주한 정부 지원 과제를 이제 수주하는 것도 뭐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수주한 뒤에도 실제로 내가 뭐 역량이 뭐 아예 0인데 그걸 100으로 만들어주진 못하겠지만 내가 좀 부족해. 개괄적인 건 아닌데 딜리게이트한 부분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A라는 부분은 하는데 B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생소하다라고 해도 이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도와주고 필요하면 인력들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는 것을 너무 이제 거창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심사 같은 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식당, 뭐 분식점, 뭐 이런 곳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또 선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뭐 IT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매일 하는 업무를 잘 정리해서 제출만 해도 충분히 이제 그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내 사업체를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끝으로 좀 혹시나 급여 소득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근데 이게 참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또 유사투자자문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떠오르는 업체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기후 분야는 이제 단지 뭐 뜬다, 뭐 뜨니까 투자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분야는 더 이상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체계를 잡은 좀 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대체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자금 조달도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을 못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목표를 좀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마지막으로만 설명드리면 아마 기후산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고 정부도 많이 추진 과제로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과세체계, 즉 국세청이나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음에 별도로 좀 여기 과세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산업 분야인 기후테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주요 입법 예고입니다. 최근 안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에 대한 남녀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이를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취업지원 실시기간 범위와 고용 비율을 조정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온 가운데 촬영 만료가 임박한 시외버스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면 기본 촬영을 1년 더 인정한다는 법안도 입법 예고에 올랐습니다. 사업자의 대차, 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등기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전자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 제도화도 본격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등 7개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인 본점과 지점 이전 등기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외국 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